중부 지역 장마가 49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강북 지역 6개 구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땅꺼짐 현상인 포토홀이 생겨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도로 변형과 집안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가 어제 사고 딱 나기 바로 전에 제가 아이 태우고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4대강 사업의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대 강도 해체를 주장하자 친이명박계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자신 있으면 4대 강보를 파기하라고 맞섰습니다. 논란을 집중 분석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중생을 살해했습니다. 이 학생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이 후원금 88억 원을 걷어 할머니들을 위해선 2억 원만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마저도 직접 전달된 게 아니라 시설 운영비로 사용됐습니다. 제각간 건물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언론 브리핑을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지긋지긋한 올해 장마는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49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오랜 장마 기록입니다. 또 늦어도 7월 말이면 끝나던 장마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33년 전 세워졌던 가장 늦게 끝난 장마 기록도 오늘 깨졌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매일 제각각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쏟아지면서 집이 무너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붕이 힘없이 내려앉았고 문과 벽면도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1층짜리 주택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갇혀있다 구조돼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했습니다. 천장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바둥바둥 하다가 119에서 오더라고. 심각하면 아찔해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어젯밤 11시 50분쯤에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2층 주택 지붕도 무너졌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성북청교 인근을 산책하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청계천 중앙수초에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179.2mm의 비가 내린 인천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펜션과 음식점이 모여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거리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쓰레기가 물에 둥둥 떠다니고 거리에 악취가 가득합니다. 주민은 도로가에 있는 돌을 붙잡고 겨우 길을 건넙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그쳤지만 물은 이렇게 제 허벅지 높이까지 찼는데요. 하수구 물이 넘쳐 이렇게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물을 푸기 시작했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말리질 않고 더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그 안에까지 다 찼지. 새벽 5시 반쯤에는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리 나들목 부근에서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천에서 김포로 가는 북항터널 일부 차로의 통행이 중단돼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산사태는 조심하라는 예보라도 있지요. 이 멀쩡해 보이는 땅이 갑자기 푹 가라앉는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아스팔트 및 지반이 약해져 생기는 건데요. 도로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지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지름 1m, 깊이 1.5m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아스팔트 도로 및 흙이 무너지며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싱크홀은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딱 나기 바로 전에 제가 아이 태우고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그러고서 다시 이렇게 왔더니 싱크홀이 생겨 있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에서도 도로가 꺼지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하동군에서 지름 3m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고 부산에서는 싱크홀에 차 앞바퀴가 끼는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 남구의 도로 한가운데에도 바퀴가 빠질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의 작은 지뢰라고 불리는 도로 폐임 현상 포트홀도 문제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 1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서울 시내에 발생한 포트홀은 7,680건. 지난 10년간 8월 한 달 평균 포트홀 발생 수가 4,800건인데 올해는 10일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도로 밑에 흙이 쓸려 나가서 포트홀이 생기고 싱크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중에도 지금 많이 일어나지만 장마 끝난 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며 당분간 운전을 하거나 보행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강 하류로 많은 것들이 떠내려오는데 큰 골칫거리가 바로 쓰레기입니다. 이 물길을 따라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서해안 해변가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목포 앞바다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뭉쳐있는 쓰레기는 섬처럼 둥둥 떠다니고 여객선은 쓰레기를 헤치며 지나갑니다. 집중호우로 영산강 본류와 지천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인데 강 수위를 낮추려고 하구뚝 수문을 열면서 바다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수문 내려가지고 옥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 같아요. 선박과 중장비가 동원됐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틀 동안 160톤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지만 쓰레기는 여전히 축구장 46개를 합한 넓이에 33만 제곱미터의 바다에 퍼져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변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금강 상류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하구뚝 수문이 열린 틈을 타 이곳까지 밀려온 겁니다. 이 밀려온 나뭇가지와 풀이 이렇게 해변가를 뒤덮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이런 생활 쓰레기도 뒤엉켜 있습니다. 주민들은 만조 시간이 되면 쓰레기가 파도에 휩쓸려 마을까지 들어온다고 하소연합니다. 인도까지 이 쓰레기가 다 점거해서 그날 난리를 쳤습니다. 차가 일절 못 다니고 쓰레기가 천지니까 곤청에서 다 나와가지고 아침에 포크레인을 밀어가지고 다 치웠습니다. 지금까지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서천군에만 800톤 정도입니다. 폭우 피해로 인한 상처가 여전한 상황에서 쓰레기까지 밀려오면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젯밤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도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수위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열흘째 진입이 통제되고 있는 한강 잠수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우영기 기자, 오늘 오후 들어 서울엔 비가 그쳤는데요. 그래도 한강 수위는 계속 올라오고 있나요? 네, 현재 이곳은 8.4m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6m대까지 내려갔던 수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잠수교 수위가 오르는 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밤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한강 상류댐 방류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팔당댐은 오늘 정오쯤에 방류량을 3,000톤 가까이 늘려 초당 1,400톤의 물을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한강 홍수통제소는 호우 상황에 맞춰 한강 유역댐들의 방류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중랑천에 있는 월계 1교 수위도 한때 차량 통제 수위인 15.8m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 퇴근길 상황과도 연계가 될 텐데 도로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올림픽대로 여의상하류 나들목과 개화 육관문 등에서 통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부터 수락 지하차도 진입로가 모두 통제됐는데 오전 9시쯤 모두 풀렸습니다. 올림픽대로 염창나들목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오후 3시부터 통행이 가능합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 6개 구에는 오늘 오전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현재 성동과 중랑구를 제외한 4곳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출근길 교통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전남 구례에서 홍수를 피해 지붕 위에 올라간 소들 보여드렸습니다. 구조된 소 중 암소 한 마리가 오늘 새벽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떠내려간 소는 80km 떨어진 밀양에서 살아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 2마리가 힘차게 어미해졌을 바입니다. 아직은 어색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디딥니다. 마을 전부가 침수되는 물난리 속에 지붕 위에 올라가 대피했던 어미소가 오늘 새벽 낳은 쌍둥이 송아지들입니다. 어미소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지붕까지 올라갔고 물이 빠질 때까지 꼬박 이틀간 먹이 하나 먹지 못한 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지붕 위에 함께 있던 다른 소를 구조할 때도 어미소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수해로 소 100여 마리를 잃어 상심이 컸던 소주인은 어미소가 여간 대견한 게 아닙니다. 새끼가 몸에 안에 있으면 안 내려오죠. 이거 말할 수가 없죠. 눈물만 나 피눈물이 나지. 그런가 하면 저도 잘 먹고. 낙동강 둔치 풀밭에 소 한 마리가 한가로이 서 있습니다. 귀에 붙은 일련 번호를 확인해보니 폭우로 큰 피해를 봤던 경남 합천의 한 축사에서 기르던 소였습니다. 밀양시는 불어난 물에 휘실린 소가 낙동강 수계를 따라 80km 떨어진 밀양까지 떠밀려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검사를 마친 뒤 소를 원래 주인에게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번 장마폭우로 농경지 피해 어마어마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농경지 규모가 축구장 3만 7천 개를 합친 넓이보다 넓습니다.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들썩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연일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경기도 안성의 무밭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밭은 이처럼 폐허로 변해버렸는데요. 뽑힌 무들은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 피해도 심각합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얼갈이 배추는 색이 누렇게 바랬습니다. 다시 작물을 심어야 하지만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땅이 질어 갈아엎을 수도 없습니다. 밭에 물이 워낙 한 1m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밭을 갈아서 하려고 하면 근데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걸리죠. 과수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수확으로 바쁠 시기에 수확은커녕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에 매달려야 할 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워야 할 멜론 2천여 개는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계속 안절부절 하다가 침수되는 순간은 한 30분 정도면 다 상황이 끝나더라고요. 다 몰려 들어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는 4,509곳. 피해 농경지 규모는 27,400여 헥타르, 축구장 3만 7천 개를 합친 넓이에 이릅니다. 출하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입니다. 얼갈이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2배 넘게 올랐고 상추값도 70%나 뛰었습니다. 사과와 복숭아는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91%와 10% 올랐습니다.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는 점점 늘고 있어서 농산물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비축 물량을 조기에 출하하고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역대급 긴 장마에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은 주거가 열악한 서민들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주인공이 사는 반지하 집이 빗물에 잠기는 장면이 나오죠. 밤사이 내린 비에 영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영화에 나온 동네 반지하 주민들이 겪는 애환을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아현동 일대입니다. 주인공 가족의 집처럼 반지하 가구가 많은데요. 장마 피해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게 집이잖아요. 지금 전기도 지금 못 지키고 딴 데서 전기 끌어가지고 자기가.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찍은 오늘 아침. 버티다 결국 비가 샜다는 집이 많습니다. 그쪽에 지금 하나로 지금 가는 거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신수피 입으셨어요? 예,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그러셨어요? 어저께부터 막 비가 너무 새는 거야. 못 갔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저희 집에서 옹달샘 나오면 보다. 반지하 주택이지만 물이 차오른 건 처음입니다. 바로 차오르긴 하죠. 네,
여기까지 벌써 왔네요.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집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주민분들 괜찮으신 거 여쭤보러 왔어요. 새는 이제 새요? 아침에 세상에 내려야 되겠죠. 이거 다 물 새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척추가잖아. 여기 계란이 내려야 되겠죠. 촛불 사다 키고 차라리. 촛불 사다 무서워서 나는 못 살아. 불 나면 큰일 나. 아이고 속상해. 나는 그냥 수해 난 사람들만 보면 그냥 눈물 나고 그러더니 아니 우리 방에서는 우리 새네.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에 곰팡이가 두텁게 쓸었습니다. 밑에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버렸네요. 이 습기가 차갑고. 여름에, 그쵸? 2년 전 큰 수해를 입은 또 다른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어머, 가만있어 봐. 매우 여기서 떨어진다. 이거 새네. 어머나어머나. 어머머머. 큰일 났다. 이게 많이 묻혔어, 우리가 지하가. 네. 그래서 이게, 그게 이리 올라와 있지. 그걸로 스며들어서 이거 다 들어오는 거야. 오늘 그럼 되게 여름에 더 심해요? 여름에 비 오고, 저기, 덥고. 제습기와 보일러까지 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한 4시간이면은 일 하나 차. 어디에서 물이 셀지 몰라서 밤잠을 못 이룰 지경입니다. 스며들었나 봐. 여기로. 오래가 그래. 작년에도 안 그래. 안 그랬어. 손이 하나고. 당장 이사갈 돈도 희신할 곳도 없는 반지하의 서민들. 공무원들 아파트 높은 아파트에 돈가시게 배부리가 집을 필요 안 누리니까 편하게 있지만 이 서민들이 조금 생각해줘야지. 세상 이게 뭡니까? 세상에 사는 곳입니까? 이게 봐봐. 그런 사람들은 높은 데 사니까 그런 일이 없어. 인사를 진짜 못하고 돈들 가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속을 썩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정치권은 모두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도로, 미래통합당은 호남으로 향했는데 이런 수해 현장 방문 때면 진정성 없이 쇼만 한다는 비판도 늘 있어 왔죠.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집안 가득한 흙탕물을 쓰레받기로 걷어내고 외발수레로 진도 싣고 갑니다. 어제 전남 구례군 수해 현장을 찾은 뒤 상경하지 않고 이틀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이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이게 보통 일거리가 이거 텔레비 영상에 그냥 저를 내놓은 것만 봤는데 저를 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의원들에게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할 것을 문자 메시지로 촉구했고 의원들은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으로 나뉘어 수해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충주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태영호 의원이 흙탕 범벅이 된 변기 뚜껑을 들어 나르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오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우위를 입고 3시간가량 복구 활동을 지원했지만 휩쓸려온 토사를 모두 치우진 못했습니다. 피해 보상과 또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들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 현장을 찾은 여야 정치권은 폭우 피해와 4대강 사업 연관성을 두고 날선 공방도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4대강 정도를 했더라면 그것이 커졌다면 적어도 그런 근본적인 그런 제방 유실이나 이런 거는 상당 부분 나갈 수 있었겠죠. 4대강 사업의 교용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종의 미래통합당의 트라우마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4대강보를 파괴하라고 SNS에 적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4대강 덕분이다. 아니다. 4대강 탓이다. 이번 홍수 원인을 두고 여야 간의 4대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해묵은 공방이 또 시작됐어요. 이 공방은 섬진강 홍수 피해로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을 들여서 한 그 4대강 사업, 그러니까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보를 설치하지 않았던 섬진강이 호우로 피해를 보고 9일 전북 남원 인근 제방이 무너지자 통합당에서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을 할 때 하천 준설 작업, 즉 강바닥에 흙을 파내는 사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했으면 더 많은 비를 강이 담을 수 있었고 지금처럼 크게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네, 통합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낙동강이 오히려 제방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여당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곳이 4대강 사업 당시 설치된 보, 합천 창녕보 인근 상류 지점입니다. 합천 창녕보가 설치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방해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가 오니까 제속도로 가지 못한 물이 제방을 압박해 붕괴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한데요. 이 4대강 사업 감사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홍수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그때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충분히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6차례 평가를 받았는데요. 감사원 감사 4차례,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등 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 지역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으로서의 가치는 0원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가 설치된 지역의 반응조차 엇갈리는데요. 이춘희 세종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등 일부 여권 지자체장들은 보 해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진짜 4대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있다면 다른 강에 좀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 수해에 4대강 사업 관련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국민들도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대강보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주문한 상황입니다. 여든 야든 정치적 공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실증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좀 더 진전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이왕 한다면 이 정치적인 득실 따지지 말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 대통령 혼자서 안정됐다고 그래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진단을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 시간 안에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응의 결과는 저는 조만간 안정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임대주택을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건 훌륭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자, 방금 보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 두 부분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진단이 맞는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뭘까요? 일단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난 한 달 가까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면서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거 자료가 이겁니다. 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거든요. 상승률이 7월 둘째 주 0.09%에서 최근 0.04%까지 낮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거지 집값이
낮아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상승률이 플러스라면 아무리 둔화가 됐더라도 어쨌든 가격은 계속 오른 겁니다. 네. 또 하나, 이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또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좀 살펴볼게요. 네.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인데요. 정부가 자주 인용하는 한국감정원 자료만 보더라도 석 달 전에 8억 3천만 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난달 8억 4천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민간이 집계한 중위 가격은 더 높고요. 상승이 진정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과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통계 자료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요. 네, 바로 세종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론에 다시 불이 붙어서 정말 뜨거운 지역인데요. 네. 세종시 아파트 값이 이번 달 첫 주에만 2.77%,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올해로 기간을 좀 넓혀서 잡으면 28%대, 정말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이런 통계는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은 거였네요. 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주택시장 하면은 뭐 전세나 월세 이런 것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그 대목에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매매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전세잖아요. 안 그래도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데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아예 자취를 감추면서 전세값도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무려 58주 연속 그야말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현실인식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런 진단을 내렸을까요? 청와대도 일단 오늘 밝혔지만 긍정적인 지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청와대가 불로소득 환수, 대출 규제 강화, 또 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 이렇게 4대 정책 목표라고 부르면서 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을 했잖아요. 네. 현실은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앞으로 집값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레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청와대의 이런 희망이 과연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 못지않게 정확한 현실 인식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건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지어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발표됐는데 168대 1,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청약이 몰렸습니다. 수억 원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겠죠.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106세대를 분양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청약에 17,800명 넘게 몰리며 평균 경쟁률 16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특히 펜트하우스인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유형의 경우 딱 한 가구 모집하는데 848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단지여서 현금 부자들이 몰렸습니다. 시세 대비 20%에서 40% 낮은 분양가로 책정됨에 따라서 꾸준하게 고객들의 문의가 있었고요. 높은 당첨 커트라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의 단지 3곳도 이번 주 금요일 동시에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일반 분양만 1,400가구 정도.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1,992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뜨거운 청약 경쟁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시장이 더욱 과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본격화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분양시장에 대한 소유자의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시선이 청약 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을 재판에 넘겼죠.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적힌 혐의 내용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보도본부 간부가 취재 지시를 했다거나
이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공모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지모 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회사 윗선이 취재에 관여했는지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채널A 지금 이 기자님 말고 윗선에서도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검찰도 보도본부 간부 등의 취재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 기자 외에 보도본부 내 다른 동료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이 기자의 공소장에는 간부의 지시나 개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신 검찰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을 취재했다고 적었습니다. 일각에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2달간 진행된 채널A의 진상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소장에는 취재윤리 위반 경위를 확인하던 중 보도본부장이 취재 중단을 지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5차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모했다고 볼만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공소장에서도 공모했다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뒤늦게 공개된 이 공소장 여러 곳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에 유리한 부분만 반영을 하거나 이 대화 순서가 바뀐 채 반영돼 논란인데요. 검찰은 반박할 게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제보자 X로 불린 지모 씨에게 한 발언을 강요의 일부 근거로 봤습니다. 검찰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신라젠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거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검찰을 오랫동안 취재했고 나름대로 검찰과 밀접한 관계라는 이 기자의 발언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지 씨와 첫 통화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몇 초 전 지 씨가 이 기자에게 한 질문은 빠졌습니다.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의 순서가 바뀌어 적히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 내용을 말하자 검사장이 지나가듯 한 말이, 공소장에는 취재 목표와 방법, 과정까지 말하자 검사장이 종합적으로 답한 것처럼 적시됐습니다. 이 기자 측이 공개했던 녹취록에는 없는 발언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도 논란입니다. 녹취록에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지만 공소장에는 추가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일부 발언이 누락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공소장에 반영했고 반박할 게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준입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중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범행 직후 119에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까지 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하천 교량 쪽으로 달려갑니다. 교량 다리 아래에서 119 구급대를 보내달라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신고자는 친구 입술이 파랗고 목에 붉은 흔적이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쓰러져 있는 14살 여중생과 신고자인 16살 고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라는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더라고요. 현장 도착하고 보니까 의식하고 호흡 맥박이 전혀 없었어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처음 신고했던 고교생을 유력한 용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던 고교생은 경찰에 추궁해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교생은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최근에 알게 된 사이로 이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교생은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를 왜 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두 사람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민관 합동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후원금 가운데 2% 정도만 할머니들에게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후원금 어디로 간 걸까요? 박건영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지난 5년간 받은 후원금은 88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들에게 돌아간 후원금은 2.3%,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돈도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 쓴 게 아니라 대부분 시설 운영 경비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나눔의 집 법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다며 모금한 후원금은 양로시설 나눔의 집이 아니라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법인은 토지 매입과 생활관 증축, 유물전시관 설립 등에 후원금 26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후원금은 시설 건립을 위해 비축해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원금 모금 과정에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선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땐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나눔의 집은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 간병인인 법인 직원이 할머니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활동 역사가 담긴 사진과 국민들이 보낸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에 넣어 베란다에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 기록물도 있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운영법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나눔의 집은 조사 결과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합차,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는 숨졌죠.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졸음운전이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아내의 혈흔 속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아내 앞 95억 사망보험이 있었다며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라고 봤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남편은 살인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95억의 보험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살인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무기징역,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는 건데요. 파기환송심에선 남편이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발표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고 아내 혈흔 속 수면 유도제 성분도 일상 속 제품에도 쓰이는 것이라며 고의사고가 아닌 졸음운전으로 보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금 지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사망보험을 살펴보면 총 11개 보험사 95억 규모인데요. 팩트맨이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이 형사재판관의 별개로 이 보험금 지급은 민사소송에 달렸다는 설명입니다. 민사형사 논리가 다른 겁니다. 이 보험 계약이 수상하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법원이 이 계약을 무효로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쟁점은 이 보험 약관에 중과실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 안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앞서 유죄로 판단한 졸음운전도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인데요. 이와 별개로 이 보험 계약 시기, 또 금액, 형편을 종합 판단해서 가입 목적이 부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같은 판단이 나온 건 아닌 만큼 보험금 지급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이 우리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를 조사하는 건 인권운동 탄압이라는 겁니다. 서명자 중에는 40년 전 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80년 신군부의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일단 결정이 되니까 죽는 것은 무서웠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당시 미국 레이건 행정부를 대표해 김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을 막았던 리처드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직 고위 관료 10여 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 명백한 인권운동 탄압이라는 겁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에게 김 전 대통령 구명운동을 주도한 앨런 전 보좌관까지 나서 보내는 항의 서한은 워싱턴의 초당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From Jimmy Carter to Barack Obama to George Bush to Ronald Reagan, all these people serve these presidents, and they're all on this letter. 채널A가 입수한 서한에는 한국 정부의 최근 조치를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냉혹한 협박이라고 비난하며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항의 서한을 주도한 북한 자유연합 측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내일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단독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넉 달째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감사원장이 맞서고 있죠. 청와대는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최 원장은 2번이나 친정부 인사라며 거절했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감사원에 4개월 넘게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청 요청을 하면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2차례나 요청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명권과 충분히 협의가 된 이후에 제청하고 임명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이 감사원 주요 업무인 감찰 업무의 적임자일 뿐 아니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믿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전 차관의 친정부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 등을 놓고 여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제청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 원장이 추천한 판사 출신 인물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다주택 문제로 탈락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감사원은 제청 요청에 대해 인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성 후보 전성시대. 네. 어떤 선거 후보들인가요? 네, 아직 8개월 정도 남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장 후보만큼은 여성이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언론인 국회의원 장관으로서의 저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서울시 최초 여성 부시장을 지냈고 유일한 야당 대선 부청장으로서 그러니까 여야 이제 2명씩이네요. 네. 자, 그러니까 여당에 비해 야당에 후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이 통합당에서 두 여성 후보가 최근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네, 둘 다 새롭기도 하고 윤희숙 의원은 정책 전문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행정 전문가로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 내에 있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제안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야당 여성 후보들이 신생 스타라면 네. 여당 후보들은 관록 있는 후보들이에요. 네, 박영선 추미애 장관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텐데요. 서울 다선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으면서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했습니다. 네, 뭐 다들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라 누가 되든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동갑내기의 잘못된 만남. 네. 김조원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사퇴를 했는데 네. 논란이 끝나지를 않아요. 네. 뒤끝 퇴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김 전 수석이 어제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불참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이 사표를 낸 지난 7일 오후 늦게까지 업무를 마무리한 뒤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청와대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뒤끝 퇴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진실이 뭡니까? 이 1957년생 동갑내기인 김 전 수석과 노영민 실장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번 파동의 배경이다. 그 청와대 직책상으로는 노 실장이 더 위지만요. 김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을 사석에서 친구라고 부를 만큼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노 실장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건데요. 게다가 두 사람 악연으로 볼 수 있는 과거사도 있습니다. 당의 품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 실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지난해 12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청와대 참모는 집을 팔라고 한 것을 두고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 김조원 전 수석을 겨냥한 거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청와대 내에서 실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는 이 신고 최고가인 11억 3천만 원에 팔렸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김조원 전 수석은 집을 팔지 않았고 노 실장만 두 채를 판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백악관 건물 밖에서 총격이 벌어져 기자 브리핑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용의자는 51살 남성인데 경호요원 총에 맞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브리핑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밀 경호국 요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백악관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총격이 벌어져 긴급 대피한 겁니다. 중무장한 경호원이 밖으로 뛰어나가고 백악관 옥상에도 저격수가 배치됐습니다. 건물이 봉쇄되면서 브리핑룸에 남겨진 기자들은 창문 밖을 살피며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10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정리됐다고 설명했지만 당혹감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I don't know. Do I seem rattled? It's unfortunate that this is a world, but the world's always been a dangerous place. 용의자는 51살 남성으로 확인됐는데 검거 과정에서 요원이 쏜 총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이 남성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한 뒤 총을 쏘는 신용을 해 대응 사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신병력 등을 조사 중이며 비밀 경호국도 경호요원의 대응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월 백악관 인근 인종차별 반대 시위 당시 지하 벙커로 피신했던 트럼프 대통령. 석 달 만에 다시 호위받으며 피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한 내정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 시카고 번화가에서는 대규모 약탈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이 경찰총에 맞아 숨졌다는 헛소문 때문인데 도시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법천지가 된 시카고 최대 번화가.
상점을 향해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환호성이 터집니다. 백화점 유리문을 깨고 들어간 사람들은 양손 가득 물건을 집어나옵니다. They tried to pull it out, but it ain't coming out. 명품 매장이 즐비해 환상의 1마일로 불리는 시카고의 번화가 지역에 밤사이 수백 명이 몰려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진압 과정에선 경찰과 총격전도 벌어졌습니다. 2명이 총에 맞아 다쳤고 1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This was not an organized protest. This was an act of violence against our police officers and against our city. 이 폭동은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경찰이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는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게 총을 쏘며 달아나다 경찰 대응 사격에 부상당해 병원에 실려간 것이지만 헛소문은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I've lived here for 20 years and it's getting scary because you can't walk out now. 시카고시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다리를 들어올려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약탈당한 매장들은 뒤늦게 가림막을 설치하며 추가 약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탈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지 교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중국도 폭우 탓에 돼지고기가 그야말로 금값인데요. 이 화물차 사고로 돼지고기가 길바닥에 떨어지자 주민들이 몰려와 주워갔습니다. 베이징 성해랑 특파원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냉동고기를 앞다퉈 죽는 사람들. 자전거와 오토바이, 심지어 전동차까지 끌고 와 주워 담습니다. 已经拍肉了，没用了。我告诉你，拿了你再拿回来，还得拘留，拿的。 뒤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힌 화물 차량에서 돼지고기 10톤 정도가 도로 곳곳에 떨어진 겁니다. 화물주인은 울상이 됐습니다. 경찰이 마을 주민을 수소문해 사라진 돼지고기 일부를 회수했지만 화물 주인이 피해를 본 금액만 30만 위안,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최근 폭우로 돼지고기 공급은 줄어 가격이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마트에서 1kg에 우리 돈으로 17,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한 삼겹살인데요. 한 달 전보다 10%,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5%나 가격이 오른 겁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중국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보지 않아도 내 눈에 메신저나 인터넷 화면이 뜬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안경 하나면 할 수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Gauge heads-up display. Check. 아이언맨 눈이로 뜨는 각종 화면들. 눈앞의 풍경 위로 가상의 정보를 띄워주는 증강현실입니다. 영화에서는 가면을 썼지만 현실에서는 안경을 쓰면 됩니다. 제가 안경을 쓰면요, 제 시선 위로 화면이 겹쳐뜨게 되는데요. 굳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부터 메신저까지 나만의 빔 프로젝터처럼 콘텐츠를 눈앞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100인치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 AR 콘텐츠를 실제적으로 훨씬 더 몰입감 있게 즐길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작다 보니까 불가능했던 멀티태스킹이 됩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창덕궁을 비추면 전설 속 동물 해치가 나타나 직접 궁을 안내해주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직접 조립한 레고 모형이 증강현실 화면 속에서 움직이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진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해 수백 년 전의 풍경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활용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정부도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며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비스 모델이 먼저 현장에 적용이 되고 필요시에 규제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네거티브 체제를 한번 도입해보자. 글로벌 증강현실 시장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 5년 뒤 1,4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5조 원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프로야구 관중 입장이 정원의 25%로 늘어나는데요.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네, 고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중들이 양옆으로는 3칸 이상씩, 앞뒤로는 대각선 방향으로 1칸 이상씩 뛰어 앉았는데요. 입장 관중이 늘면서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관중 입장이 10%였습니다. 앞뒤 좌석을 최소 2줄씩은 비워야 했는데요. 관중 입장이 25%까지 확대된 오늘부터는 앞뒤 양옆 모두 1m 이상씩만 뛰어 앉으면 됩니다. 좀 그 전에는 너무 옆에 친구랑 멀어가지고 조금 외롭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더 신나게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방역 지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말 전염을 고려해 좌석에서 취식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구단이 준비한 경기장 바깥의 취식대에서만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건데요. 준비된 식사 장소가 넓지 않아 확실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방역 지침이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렇게 먹게 하는 방법 때문에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니까 항상 가깝게 해서 먹으면 오히려 훨씬 낫거든요. 저희가 트레이가 진짜 거기다 엄청 놔드리고 반납하면 우리가 또 깨끗이 소독해서 갖다 주고 이게 더 난데. 방역 지침은 좋지만 늘어난 관중에 맞게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암벽여제 김자인 선수로 인해 친숙해진 클라이밍 종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볼더링인데요. 인공 암벽은 물론 자연 바위를 맨손으로 오르는 13살 볼더링 천재를 만났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몸보다 큰 매트리스를 메고 산을 오릅니다. 바위 아래 사고 방지용 매트리스를 깔고는 맨손으로 순식간에 정상에 오른 뒤 해맑게 손을 흔듭니다. 볼더링 천재로 불리는 13살 김동혁 군입니다. 클라이밍은 정해진 시간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 겨루는 리드와 누가 더 빨리 오르는지 겨루는 스피드, 고난도 기술을 겨루는 볼더링으로 나뉩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볼더링엔 엄청난 근력이 필요합니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탓에 만나게 된 스포츠 클라이밍. 맨 처음에 엄마가 스쿼시에 데려갔는데 키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옆에 클라이밍장에 한번 해보겠어요. 해본 사람만 아는 그 엄청난 성취감이 있어요, 완등했을 때. 단점을 메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근력을 키웠고 이제 볼더링은 주종목이 됐습니다. 각종 대회를 휩쓴 동혁 군의 발엔 굳은 살 훈장이 박혀 있습니다. 아프긴 한데 참고 하는 거죠. 김자인에 이어 서채연으로 이어지는 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동혁 군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나중에 꼭 월드 챔피언이 되고 싶어요.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태풍이 소멸되고 북한 지방에 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오늘은 내륙 곳곳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해안에,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에 많은 양의 비가 또다시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100mm 이상, 제주와 경남 해안에는 30에서 80mm, 호남과 경남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은 찜통더위도 기승을 부릴 텐데요. 내일 아침 광주는 26도, 서울과 대전은 25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대구 35도, 서울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20에서 80mm 정도의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중부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역대 가장 긴 장마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까지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총리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한 말입니다. 과학적 수치라고 알려진 통계도 사실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말입니다. 국정 책임자들도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통계를 정치 산수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요즘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도 통계가 논란이죠.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최근 한 달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그와 달리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실련 간에 이 숫자 논쟁도 있었죠. 의사도 진단을 잘해야 알맞은 처방전을 내립니다. 보고 싶은 통계만 본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